이것은 지적 여성 대 무식한 여성의 대립이 아니다. 백인 여성 대 흑인, 유색인 여성의 대립도 아니다. 심지어 여성 대 남성의 대립도 아니다. 아니, 이것은 세상이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여성의 강력한 변호이다. 이것은 인류 절반의 외침을 짓누르는 모든 인간적 통제의 기획을 파괴시킬 것이다. 감히 생각하고 활동하고 말하는 여성은 세상의 전체적 비전을 단순하게 완성하고 있다. 그녀의 관심은 해석자와 지지자에게 결여된 모든 것이다. 그녀의 주장은 침묵해왔던 모든 고통의 원인, 목소리가 필요한 모든 불법과 연결되어 있다. 세상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절뚝거리는 한쪽 눈으로 남성에 대한 편향된 망설임을 드러내왔다. 눈을 가린 붕대가 갑자기 벗겨지고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찬다. 전에는 부분을 보았다면 이제는 전체를 본다. 감긴 눈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와 함께 기뻐한다.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여우신 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생 나부랭이 신나입니다. 아, 신나님, 여름이 훌쩍 다가왔어요. 1년 반이 벌써 지나갔고 7월. 그러네요. 벌써 7월이라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6월 말까지 숙제를 마무리하고 아직도 숙제. 네. 그리고 7월 네. 첫째 주, 지금 첫째 주잖아요. 첫째 주는 부모님께 할도리를 좀 하고 뭐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랬더니 벌써 한 주가 다 지났네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공부를 하려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 덥죠, 갑자기. 네, 땀이 줄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뭐 더 더워지면 못할 집 정리를 조금 해보았는데 오. 너무 땀이 나가지고. 저도 네. 이번 주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정말 오랜만에 상경하셔서 정말 네. 미친 듯이 집안을 청소.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진짜 엄마가 수요일날 올라오셨는데 화요일은 하루 종일 비우고 하루 종일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집이 좀 살만해졌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유지가 되면 좋겠다. 맞아요. 정리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 팟캐스트만은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정말 꾸역꾸역. 너무 기특해요. 이 신덕, 이 모든 게 신나님 덕분입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네, 어쨌든 저희가 나름 방송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신나님이 대본을 주셔가지고 네. 무슨 계획인가요? 이게 이제 학기가 또 시작되면 바빠지니까 방학 네.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거 아시죠? 그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슬기로운 탐구생활 이런 거 하면서 네. 방학 계획 세우는 거 하잖아요. 동그랗게 네, 세대 스케치북에다가 나옵니다. 탐구생활. 네. 그거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그렇죠. 막 네네. 진짜 막 정말 연예인 스케줄처럼 막 진짜 분단위로 쪼개가지고 네. 내가 방학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방학 계획을 정말 막 그런 식으로 잡아봤는데 그 페미니즘 성서 해석학 소개하기 프로젝트. 그래서 페미니즘 성서 해석학에 다양한 결이 있다라는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고와 먹을림하고 방송하기. 아니 이분들이 근데 바빠요. 연예인이야. 왜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왜 방학해도 바쁜 걸까? 왜 애들이 방학을 안 해가지고. 네, 맞아요. 육아에. 애들이 방학을 안 해서 한 분은 바쁘고 애들이 방학을 하면 바쁠 분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꼭 나오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봄부터 생각했던 네. 조선희 작가의 새 여자 북토크를 이제 콩님하고 기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번들님 열심히 읽고 계시잖아요. 저 다 읽었습니다. 진짜요? 네. 저도 다시 읽어야 하는데 네. 이 새 여자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고 싶고 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방학은 사실 7월, 8월 2달밖에 안 되고 그렇죠. 네. 저희가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그럼 훌륭한 방학이 방학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꿈나라 아. 이거라서. 맞아요. 요즘 너무 잠을 많이 자고 있는데 잠을 좀 줄이고 네. 책을 읽고 글도 써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입에서 읽어드린 글은 작가, 교육자, 사회학자, 연설가, 흑인 해방운동 활동가이자 가장 저명한 아메리칸 학자들 중에 한 명인 안나 줄리아 쿠퍼라는 분의 글입니다. 이제 이게 그녀의 첫 번째 책 A Voice from the South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나왔던 글이에요. 엘리자베스 시슬러 피오렌자가 이제 자기의 책에서 인용한 걸 재인용한 건데요. 이 방송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잖아요. 네. 번들님도 찾아보셨죠? 네네네. 이분이 일단 노예의 딸로 태어났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흑인 노예였는데 아버지가 백인이었죠. 네, 그렇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그 주인 형제가 있다고 저는 맞아요. 읽었어요. 네. 그래서 그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어머님 끝내 아버지가 누군지 말씀 안 하셨다고.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백인 주인의 흑인 여성 노예의 성폭행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근데 그런 이제 아이로 태어났어요. 네. 근데 이분이 9살, 10살쯤에 이제 교육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분이 들어갔던 교육은 아마 이제 흑인 노예들을 좀 더 네. 그러니까 트레인 시켜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실용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여기가. 그것도 남자 코스랑 여자 코스가 있었다고 맞아요. 봤어요. 네. 네.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이제 모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거죠. 그러면서 여자 코스가 아닌 남자 코스를 이제 쟁취했고 인문학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것도 역시 자기는 이걸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누른 거죠. 성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렇죠. 김연아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배웠던 언어가 라틴어, 그리스어, 불어예요.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는군요. 그 수학이나 과학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은 이제 소르본 대학에서 1924년에 역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로는 박사학위를 받은 네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블랙 페미니즘의 어머니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이 말 자체가 너무 멋있네요. 위에 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 Voice from the South라는 그 책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의 교육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한 자기 결정권의 이상을 발전시킨 책이고요. 이 책에서 인종차별주의, 흑인 가정의 사회적 경제적 현실, 그리고 성공의 교회, 이분이 성공의 교회 출신이잖아요. 성공의 교회에 대한 것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19세기 블랙 페미니즘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태까지 세상은 한쪽 눈으로만 세계를 봐왔고 그게 진리라고 믿어왔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절뚝거리고 있었다. 그 나머지 한쪽 눈이 여성의 눈이고 그리고 그렇게 볼 때에만 세상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요점을 굉장히 잘 표현한 시적인 그런 글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세상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절뚝거리는 한쪽 눈으로 남성에 대한 편향된 망설임을 드러내왔다라는 그 말이 남성 중심의 신학, 남성 중심의 성서 읽기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안나 줄리아 쿠퍼가 그녀의 관심은 해석자와 지지자에게 결여된 모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게 제가 요번에 레이기 논문 쓰면서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신나님 그 레위기 논문은 어떤 주제를 다루신 건가요? 네, 어떤 주제냐 하면요. 이 질문을 기다리셨죠? 네.
나는 요번에 이제 레이기에 제가 레이기라는 책이 사실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교수님의 수업은 너무 훌륭하지만 레이기라는 책에는 흥미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걸 제사나 이런 걸 다루는 이런 게 맞아. 그게 구체적인 제사의 어떤 이야기가 재미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레이기에 이제 내러티브가 딱 두 개가 나오거든요. 네. 이야기가. 근데 하나는 이제 나답과 아비우라는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이야기고 레이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어머니와 이집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 혹은 남자 아이가 심성 모독죄로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일단 흥미로웠고요. 이 아이가 이집트인 아버지를 뒀다고?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뭔가 좀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논문에 쓰려면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을 읽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사실은 남자들이죠. 근데 그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얘는 신성모독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얘는 마땅한 벌을 받은 거야.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냐. 뭐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뽑아내 가고 있는데, 학술지나 이제 이런 걸 찾아보면은 여성 학자들,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혼혈아의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학자였는데 그 이분도 이름을 보니까 이제 히스패닉계예요. 그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스페니쉬, 그러니까 멕시코나 이런 데서 온 이민자인 경우 되게 변두리에 위치하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도 되게 많이 느끼고 어떤 사회적 인식들도 되게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땠을까? 아버지가 이집트인이었던 이 아이가 이스라엘 그 사회, 그러니까 광야거든요, 여기가. 어떤 존재였을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접근해 나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슬로밋이라고 나오는데 엄마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슬로밋은 어땠을까? 아빠가 이집트인이었다면 이 여성도 쿠퍼의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이집트인 주인에게 성폭행 당한 그런 이제 존재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싱글맘으로 키워간 그런 엄마였을 텐데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이제 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시각들을 전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레위기에 내러티브로 남아 있다는 거 네.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사실은 그게 딱히 다른 본문들과 이렇게 어우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 본문을 남겼을까? 성경의 저자를 인간 저자와 하나님 저자, 이중 저자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세상을 보시는 분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남성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너무 편향되어 있다. 이 표정 보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남성이.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안나 줄리아 쿠퍼의 말처럼 네. 여성의 눈으로 같은 본문이라도 봤을 때 그 이야기는 훨씬 더 풍부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페미니즘 성서 해석학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성서를 탈가부장제화 하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나서야 그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페미니즘 신학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갈래가 있는데 뭐 조직 신학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신학 진짜로 뭐 죄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뭐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는 걸 우리가 조직 신학이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이제 그 연구를 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사적,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거를 이제 발굴해 내시는 분들도 있고 성서를 기본적으로 성서 해석학 흐름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교회사적인 어떤 문헌들의 발굴을 하시는 분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미 4세기에서 6세기경에 쓰여진 그런 유대교 문헌들 에서도, 그러니까 유대교는 미드라시라고 그래가지고 미드라시가 일종의 성서 주석인 거예요. 네. 근데 그 미드라시의 전통은 어떠냐면은 그 성서에 대해서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온갖 상상의 나래들을 다 펼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번 했던 그 레위기 24장에 대한 미드라시 중에서 되게 흥미로운 게 뭐였냐면, 성서 본문에 어떤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자 이집트 남자의 아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랑 싸웠어라는 게 첫 번째 줄에 나와요. 근데 미드라시에서는 이 이집트 남자가 누구냐라는 거에서 이 이집트 남자를 누구라고 해석하냐면,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인이 이집트인한테 핍박당하는 거를 목격을 하고 이집트인을 죽이잖아요. 그쵸. 그 이집트인이었다. 궁금해. 미드라시 읽어보고 싶다. 라고 해서 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얽히고 설켜서 결국은 아버지 이집트인도 모세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아들 이집트인도 모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스토리로 풀어나가는 미드라시도 있어요. 진짜 완전 상상력 쩔죠. 그러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약과야. 그래요? 미드라시는 정말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미드라시의 전통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해석도 이게 말이 돼? 라는 것까지 다 포괄하는 게 미드라시예요. 그래서 유대교 페미니즘 해석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미드라시 전통 내에서 충분히 페미니즘적 해석하기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그 주에서도 어떤 여성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데려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만은 아니잖아요. 사라가 거의 100세가 다 돼서 낳은 맞아. 그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 사라의 마음으로 그 비통하고 침통한 마음을 표현한 이제 미드라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여성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지금 현대의 어떤 페미니즘의 산물이 아니라 여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은 여성이 있었던 한 계속해서 있어 왔었던 일인 거죠. 이 4세기나 6세기에 그런 해석이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거의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메리 데일리 저희가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 메리 데일리가 1973년에 도전적인 그런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확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메리 데일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당시에는 여성의 신학 그 박사학위가 허용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퀄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고, 이게 성서 해석학이라는 게 간단한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언어가 갖춰져야 돼요. 고대 언어들을 알아야 되고, 라틴어, 히브리어, 뭐 어쨌든 성서 해석학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학문 자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교육들이 여성에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제 그러니까 페미니즘 해석학이 최근에서야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980년대 후반쯤 됐을 때 이제 이런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학문 공동체 안팎에서 성서 해석학에 깊이 관여할 만큼 자격을 갖춘,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중 몇몇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히브리 성경의 여성과 전도 상징에 초점을 두고 유대인과 기독교인 작가들에 의해서 함께 착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그 피오렌자가 지적을 하는 건데, 페미니즘 해석학을 말할 때 페미니즘 성서 해석학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페미니즘 기독교적 성서 해석학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게 이제 유대교가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교 성서 해석학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단일한 뭔가를 대표하고 있어 라는 뉘앙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형용사들을 붙여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매우 번거롭긴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해석이 특정한 전통과 시각이라는 어떤 특정 지평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 우리께 진리야 라는 그런 진리 주장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페미니스트적 성서 해석은 왜 필요한 걸까요?
성서가 지금 우리가 있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믿음 공동체 예배 안에서 남성 중심주의적 본문으로 읽히고 들려지고 설교된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공동체 내에서 어떤 규범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사실 성서 해석의 페미니스트적 접근이란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믿지 않는 한 사실 그냥 종교를 떠나면 되거든요. 여기를 벗어나고 나면 사실 성서 해석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페미니스트적 성서 해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제공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성서를 통해서 매개되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가부장적인 신일 수 없다. 그러니까 양희원 박사님은 기독교는 어차피 가부장적이야. 성서도 가부장적이야 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은 가부장적 신일 수 없다라는 믿음이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성서가 역사와 우리의 삶에서 해방의 힘을 제공한다는 믿음이 이제 기독교 페미니스트들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서가 지지하는 여성 해방 운동이 전 지구적인, 그러니까 기독교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억눌린 자들의 해방 운동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또 믿습니다. 양 박사님의 주장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성서는 원래 가부장적인데 그걸 페미니즘적으로 비판하고 그러면 그거 성서 해체하는 거 아니냐. 성서를 해체하고 나면은 개신교는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종교가 해체될 거다. 뭐 이런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성서의 그런 가부장적인 권위를 페미니즘적 해석학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이슈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권위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새롭게 정의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성서 자체가 하나님이진 않죠. 우리가 만약에 성서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서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인 우리와 신인 하나님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매개할 때 이 성서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능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또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해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성서의 권위를 얘기할 때 이 성서의 권위는 페미니즘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성에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서 자체도 그렇고 성서 해석도 그렇고 그것을 활용해온 여러 가지 역사들이 여성의 인간성을 발현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을 억누르고 없는 자로 취급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성서의 권위가 여성에게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성서보다는 페미니즘이 여성의 어떤 삶의 온전함, 인간성의 발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제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학이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인간성의 발현과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페미니즘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나 신학이나 해석이 하나의 의미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은 한 가지의 것을 의미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페미니즘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는데 네. 공통점이 있다면 남성 중심주의를 탈피하자 라는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남성 중심주의가 무엇인가요?
계속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좀 정의를 내려보자면 네. 남성 중심주의라는 거는 페미니즘 학에서 그 이해를 할 때 남성들과 그들의 경험을 표준적이거나 중립적 기준으로 정의하고 여성과 그들의 경험을 표준에 대한 변주 혹은 이탈로 정의하는 게 남성 중심주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성의 관점으로 보는 것, 그것의 이해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보는 거는 남성이 보는 거에 약간 변주네. 약간 뭐 요 부분만 바꿨네. 캐논 변주곡이라고 하면 멜로디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 변형을 주는 거잖아요. 그 네.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보지 않는 거죠. 혹은 이탈. 이게 그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기특하네, 뭐. 약간. 혹은 그냥 대체적 무시로 봐도 되죠. 주석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정말 주석에선 여성학자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남성 학문의 카르텔이라고 하면 거기서 여성학자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귀담아 들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더 주변화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되겠죠. 저희가 지금 페미니즘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페미니즘의 물결들을 이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제1물결은 19세기 참정권, 교육권 등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에 있고요. 네. 네. 제2물결은 1960년대 성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시몬드 보바르의 제2의 성. 이거 저희가 저번에 방송에 나왔었죠. 그쵸. 네. 메리 데일리? 네, 아니었나요? 메리 데일리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는 네. 교회와 제2의 성을 그쵸. 썼죠. 여기에 응답으로. 그래서 법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에 여성 차별과 억압이 존재한다는 인식, 여성학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네. 제1 물결 같은 경우는 뭐 참정권이라든가 교육권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것으로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여성의 삶은 나아질 거야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근데 물론 그로 인해서 이제 참정권이 획득되고 교육권이 획득이 됐으나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인식으로 이제 제2의 물결이 나온 거고 사실상 그런 법적인 사회적으로 보이는 것들에만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녹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이렇게 밝혀낸 것이 이제 시몬드 보바르의 업적이죠. 그리고 이제 제3의 물결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물결까지는 되게 백인 중심이었어요. 백인 서구 여성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3의 물결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이 쏟아져요. 왜냐하면 제2의 물결이 그 활성화됐던 그 페미니즘 운동이 급속히 이제 냉각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 왜 냉각되었는가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이제 흑인 여성들의 어떤 인식, 그 페미니즘 인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흑인 여성들은 이제 이 페미니즘을 백인 여성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해방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1990년대에 나왔던 제3의 물결의 가장 큰 특징은 페미니즘 운동의 다각화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대문자 페미니즘이 아니라 소문자 페미니즘스여야 한다라는 것이 페미니즘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 의의로 설정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뭐 우머니스트라던가 아니면 무제리스타 같은 무제리스타. 근데 이제 우머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흑인 여성 페미니즘 운동이고 무제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히스패닉 아메리칸스 페미니즘 운동인 거예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멕시코나 그러니까 그 스페니쉬를 쓰는 남미에서 건너오는 이민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삶을 초점으로 하는 여성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여성들, 그다음에 제3세기 여성들이라고 하죠. 그런 여성들의 어떤 페미니즘 흐름도 이제 독자적으로 생기게 되고 식민지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페미니즘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이제 그 논제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페미니즘은 정말 겉핥기로 핥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네. 이제 관심 있는 거는 페미니즘 성서 해석학이니까 네. 성서 신학적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아까부터 계속. 넘어가서 네.
최초의 페미니스트 신학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요. 1895년과 98년에 출판된 캐리 스탠튼의 여성의 성서입니다. 여성의 성서와 그 캐리 스탠튼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이제 방송 몇 회차 앞부분 지금도 사실 앞부분이지만 뭐 1회나 2회 그 정도에 이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1960년대에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은 발레리 세이빙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논문에서 나는 신학도이며 여성이다 라는 진술로 시작되는 논문을 출간합니다. 근데 그 논문의 제목이 인간의 상황, 여성적 관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레리 세이빙은 신학자와 남성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혔어요. 이 사람이 신학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신학이 생물학적인 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누군가가 신학을 시작할 때 신학이 남성의 학문이야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신학은 철저히 남성적 학문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공부를 이제 이 발레리 세이빙이 공부를 할수록 신학 용어에서부터 전통적 신학 개념에 이르기까지 신학이 얼마나 남성의 경험만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그거를 논문의 주제로 삼은 거죠. 이 논문에서 세이빙은 전통적인 자만으로서의 죄 개념은 충분히 자아 실현을 한 경험이 있는 남성에게는 적절하지만 올바른 정체성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열등한 존재로 살아온 여성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신학적 개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죄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 저번에 한번 다뤘었죠. 도로테 젤레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허벅다리오님이 질문을 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발레리 세이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자만으로서의 죄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걸 처음 제기한 사람이고 이 세이빙의 주제를 좀 더 포괄적이고 분석적으로 다룬 사람이 주디스 플라스코라는 분인데 이분은 예일대학교 박사 논문에서 여성에게 죄를 자아 실현의 책임성을 실현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허벅다리오님이 자아 실현을 하려면 그게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쉬는 시간에 자아 실현 안 하고 유튜브 보시고 노는데 자아 실현을 안 하는 게 죄냐? 근데 자아 실현이라는 건 사실 그런 게 아니죠. 여성에게든 남성에게든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개별 인간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어떤 인간이고 어떤 나의 자아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대부분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보면 기독교는 하나의 의미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페미니즘 해석학을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얘기 계속 할랑말랑. 근데 이 페미니즘 해석학을 얘기를 하려면 또 분류가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거칠게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눈 떨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제가 그 제안하려고 하는 분류의 방식은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성설한 어떤 책인가? 라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성설한 어떤 책일까요? 이 물음 자체가 되게 생소해요. 되게 절대적인.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여성인 나에게 어떤 책이냐 이 물음 자체가 되게 생소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서가 감히 내가 성서가 어떤 책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를 여성인 나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뭉뚱그려져 있는 회중으로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회중은 남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성적 관점에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성서는 이런 책이야. 여성인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페미니즘 해석학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에게 성서는 어떤 책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략 3가지 정도의 반응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뤘던 메리 데일리 같은 경우는 어떤 주장을 했죠? 가부장적이다. 그리고 여성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네. 그리고 그녀를 없는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거기는 희망이 없어. 음. 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선 남녀평등의 근거가 없어. 그래서 성서 너머로 나아간 케이스였죠. 이게 그럼 양 박사님 주장이랑 공통점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양 박사님은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냥 기독교를 떠나라. 그래서 정말 떠나신 분이 여기 있는 거고요. 메리 데일리님이 그런 네. 예였군요. 그리고 네. 이제 양 박사님이 차라리 이런 사람이 정직하다. 기독교 안에 남아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페미니스트들 부정직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메리 데일리님은 양 박사님이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정직하게 나갔다. 저 예를 따르라. 그냥 나가 니네도 안에서 분탕질하지 마. 뭐 이거 아니었어요? 반면에 어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기독교 내에서 직면해야 할 어려움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꿔내는 것을 선택하죠. 이들은 성서 종교의 탈가부장화가 기독교의 올바른 하나님 이해와 교회의 건강한 발전뿐만 아니라 여성 해방 운동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서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소 거칠게 말하면 성서 거부론자, 옹호론자, 그리고 성서 수정주의자로 분류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뤘던 메리 데일리는 성서 거부론자에 속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제 옹호론자와 수정주의자를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성서 옹호론자의 어떤 대표 주자로 오늘 이야기를 드릴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는 네.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구약 성서 신학 교수였던 필리스 트리블입니다. 유니온 신학교 또 누구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저번 방송에 도르테 젤렌가? 네, 사실은 그 유니온 신학교가 진짜 완전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바글바글했대요. 그랬네요. 네, 그래서 도르트 젤레도 그렇지만 뭐 그 보네포도 유니온 신학교에 잠시 있었고요. 아, 정말요? 폴틀리. 네. 엄청난 신학교네. 네. 어쨌든 필리스 트리블은 메리 데일리와는 달리 그러니까 성경의 관계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계보에 있어서 페미니스트 해석학이 좀 번성을 했던 시기는 새로운 비평학적 방법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그 전까지 독일 중심의 성서 해석에서는 역사 비평이나 편집 비평 같은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성경을 조각조각 나누는 그런 성향을 가진 비평이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발로 나온 게 수사학적 비평, 문학 비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통째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쓴 거에는 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보고 그것을 한꺼번에 하나의 통짜로 읽어야만 해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문학 비평, 수사학적 비평인데 네. 이 필리스 트리블은 수사학적 비평에서 이제 그 페미니즘적 해석학을 시도하시는 분입니다. 메리 데일리가 이런 주장을 해요. 성서가 하와를 부정적으로 이미지화하는 한 성서는 여성에게 해방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 이미지화가 뭘 말하는 거죠? 여태까지 교회에서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어요? 뱀에게 넘어간 여자. 존 메가더가 죄를 지은 게 누구냐? 하와다. 그러니까 하와의 그 자녀들인 너희 여자들은 하와를 반면교사 삼아 남자한테 의견을 제시하지 마라. 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전통적인 그런 그 해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메리 데일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트리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창세기 2에서 3장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라는 글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구약 신학자니까 네. 창세기 2에서 3장에 나타나는 유대 기독교의 남녀 관계에 대한 문서를 전통적인 남성 신학자들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을 하나요? 우선 남성과 여성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기원한다라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여자가 남성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지구의 흙과 흙으로 만든 생물의 갈비뼈는 그냥 하나님 활동에서 원재료일 뿐이지 그게 막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아 라는 거죠. 그냥 원재료일 뿐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 성적 차이라는 것은 그 창조성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타락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게 만드시긴 했는데 우열 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에서 여성은 돕는 자로 표현이 돼요. 근데 그 돕는 자라는 단어를 필리스 트리블이 찾아보니까 그 돕는 자라는 단어는 하느님에게 쓰이는 단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돕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네. 그런 의미에서의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보조자의 역할을 머물러라 라는 뜻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거기다 이 부분 되게 재밌는데 네. 뱀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근데 뱀하고 신학을 논할 수 있는 건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아담의 이미지가 훨씬 무능력자, 방관자, 책임 전가자와 같은 부정적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하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전통 신학의 해석의 오류지 성서 자체의 진리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게 됩니다. 이분에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성서 자체는 진리여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게 수정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면에서 성서 옹호론자인 거죠. 필리스 트레블의 두 번째 작업은 하나님의 이미지와 연관된 여성과 여성성을 강조하는 은유를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건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상징들을 보면은 다 남성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차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상징으로밖에는 표현될 수가 없는데 이 상징 체계가 인간에게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같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종교 영역과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다른 자기 정체성과 권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 체계가 실질적인 종교의 모습에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가 있죠. 종교적 상징의 분석은 종교 안에서 여성의 위치를 분석하는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남성 중심적 상징 체계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하나님 상징을 제시하는 건 페미니스트 신학의 중요한 임무예요. 그래서 필리스 트리블이 전개했던 그런 상징, 그러니까 여성성의 상징으로서의 하나님 발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필리스 트리블은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어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 자비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성의 자궁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그 성경 본문들을 추적하는 걸 통해서 원문은 여성적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건데요. 신명기 3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낳으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트리블은 여기에서 하나님에게 분명히 두 가지 은유가 사용되고 있다. 바위라는 은유와 낳으시는 분이라는 은유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태까지 남성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바위라는 은유만 강조되어 왔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낳으시는 하나님 은 분명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본문에서도 그 지적을 하는데요. 이사야 42장 14절에 보면 건들리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기서도 분명 하나님이 해산하는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으로 그려져 있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비나 연민을 나타내는 헤세드가 자궁에 어원을 두고 있는 것과 성서가 하나님을 출전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이런 이제 트리블의 관찰과 해석이 성서의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로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로도 그리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상징 체계로서 여성적 상징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그러니까 여성적 상징으로서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남성성에 갇히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해하기 불가하고 그리고 신적인 신비는
그것 자체가 다양한 이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어떤 한쪽 성의 경험만을 가지고 한쪽 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나 이름만을 붙인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이건 여성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남성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오렌자의 해석학 패러다임에 근거하면 트리블은 신정통주의 혹은 교리적 해석학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성서가 여성 해방적인 내용과 여성 억압적인 내용 모두를 다 가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리스 트리블이요. 여성 억압적인 내용들이 여성 해방적인 내용에 의해 교정되고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요런 기준이 되는 그런 성경을 정경 중에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 이미 성경을 비판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트리블은 철저하게 수사학적 비평을 고수하면서 성서 안에서 본문들이 서로에게 교정의 역할과 해석학적 렌즈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 그 패러다임에 속합니다. 저는 근데 트리블의 여러 가지 업적을 높이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녀는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레위인 첩 이야기, 그 이야기 뒤에 사무엘상에 바로 한나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트리블은 정경을 편집한 사람들은 이제 레위인의 첩 이야기 다음에 한나의 이야기를 편집해 넣으면서 너희는 레위인의 첩처럼 살 필요가 없어. 한나처럼 아름답게 살 수도 있단다라는 그런 다른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배열을 해줬다. 그렇게 배열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서로 교정되고 균형이 맞게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균형. 네. 네. 두 번째 부인인 레위인의 그 여자,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와 한나가 이렇게 동등하게 봐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좀 저는 들고, 그랬을 경우에 정말로 우리는 이 레위인의 첩이라고 불려지는 여자에게 벌어진 폭력과 진짜 그런 기만이 잊혀져서도 안 되고 뭔가 희석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분노로 간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금 현실에서도 뭔가 메아리 치고 있고 전혀 막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인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이게 성경에서 한나의 이야기로 덮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정말 옳은 방법의 해석인가라는 의문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필리스 트리블의 수사학적 방법에 근거한 페미니스트 해석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굉장히 거대한 걸 지나간 느낌이에요. 아이고, 배고프다. 보통 문학적, 수사학적 비평은 성서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성서 안에 진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말하자면 보수적인 성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수적인 성서 해석이라고 해도 페미니스트 해석은 이전의 남성적인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성서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 해방에 기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리스 트리블 같은 그런 성서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은 이제 피오렌자 같은 분이 비판만 할 것 같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 서가지고 여성 해방에 봉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거고, 저는 모든 다양한 학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번들린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필리스 트리블 되게 보수적인 학자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것만 해도 우와 막 이런 놀라움을 자아내는 그런 면이 되게 많지 않나요? 네, 그렇죠. 다음번에는 아마도 피오렌자의 글에 근거해서 다양한 여성 성서 해석 흐름을 이제 살펴보고, 이제 피오렌자 같은 경우는 수정주의자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되게 거친 표현입니다만 그때 아마도 피오렌자의 트리블 비판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나님 덕분에 되게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저도 대본을 받으면 그 신학자들을 찾아보게 되고 아 이러한 이야기를 이미 한 사람이 있구나 또 이렇게 싸워온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고 선교단체에서도 들어볼 수는 없었거든요. 오늘 다뤄진 뭐 어떤 하나님의 여성성도 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지만 이제 여성성에 대해서 다룰 때 그냥 한두 가지 이렇게 끌어놓고 이런 부분에서 뭐 그런 식의 그냥 곁들임처럼 들어보긴 했지 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신학자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신덕. 너무, 아이고, 저 너무 우왕좌왕하고 그래도요. 한번 하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아주 힘겹게 이렇게 페미니즘적 성서 해석학 소개하기는 다뤄봤고요. 댓글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최근에 아이튠즈에 두 분이 달아주셨는데 저희 거 일단 별표 5개로 해주신 분들이 고맙습니다. 닉네임이 갑질횡포님. 팟캐스트의 존재 자체가 고맙습니다. 이런 방송 정말 듣고 싶었어요. 왜 교회와 사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는 것 같은지 이런 걸 어색해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또 없는 걸까 싶었거든요. 방송 듣고 페미니즘과 기독교적 맥락들 읽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책 알게 되어서 좋아요.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면서 방송 꾸며주세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정말 따뜻하네요. 나 진짜 마음에 무슨 꽃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부님도 여우신보다 사이다로 제목을 바꿔주세요. 언니들 방송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게 가해지는 권위 때문에 비판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대신 해주셔서 솔직히 속이 뻥 뚫리네요 라고 하면서 쭉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방송 들으면서 기도하시겠다며. 저희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기도해주세요. 왜요? 저 기도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역시 몬들님. 저희가 이제 팟빵 구독자도 이제 75명이잖아요. 네. 저희가 100명을 목표로 지금 100명 하면 우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100명 공약 걸어야 되는데. 네. 뒤풀이 하러 가야지. 돈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후원 기다립니다. 자, 팟빵에는 굿드래곤님과 별나라 여우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굿드래곤님 저희의 열렬한 또 청취자신데 다 좋았습니다. 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막말을 카리스마라고 착각하는 목사와 교인들을 더 정치하게 여성의 시각으로 비판 해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이제 뭐 빤스 목사에 대한 소감이신 네. 것 같아요. 뭐 그다음에 또한 이런 상황을 타개할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별나라 여우님 역주행을 위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소개한 이제 빤스 목사 거를 들으셨는데 이런 삐 같은 사람이 다 있나 싶었다고. 다음 방송도 기대하고 있겠다 하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송 막바지라 당이 딸려가지고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인데 더 이렇게 호응을 못 해드리고 쫀쫀 컨텐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쫀쫀하게 하는 컨텐츠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네. 생각과 마음을 정말 쫀쫀하게 저도 하고 싶네요. 네, 누구부터 할까요? 반들림부터 해주세요. 네. 제가 소개할 콘텐츠는 세상을 바꾼 변호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기인즈버그, RGB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현재 지금 86세이시고 이분에 대한 영화가 이번에 2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다큐멘터리고 두 번째가 이 세상을 바꾼 변호인인데 여기에서는 1972년에 성차별을 법조항으로 흔드는 모리츠대 국세청이라는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변호인을 이분이 맡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 자체가 어떤 기념비적인 선례가 되어서 많은 법들이 제정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에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전 학생의 2%인 9명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총장이 우리가 너네들을 끼워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랬을 법해요. 콜롬비아 로스쿨로 나중에 옮겨서 공동수석을 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서 감정적이다 혹은 드세다 뭐 혹은 또 둘째를 언제 갖냐 뭐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취업이 잘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거 영화를 찾아보면서 작년에 KBS 무슨 뉴스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것도 보니까 이 사람 사진을 딱 해놓고 꼬장꼬장해 보이는 이 여성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래. 어쨌든 평생 지금도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변호사가 되고 싶다를 잃지 않고 본인의 신념대로 많은 일들을 해낸 분으로 소개가 되는 영화입니다. 네. 근데 이 영화가 들어올 때 우리나라 버전으로 포스터가 변환됐을 때 또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원래 포스터 배경에는 뒤에 리더, 뭐 변호인, 정의, 법, 뭐 요런 단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포스터가 되면서는 힙스터, 핵 인싸, 데일리룩, 러블리한 날 막 이렇게 뭐야? 해서 뭐지? 내보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한국에서 먹히는 단어인가? CGV 측이 저렇게 마케팅을 했나? 그래가지고 막 여성들이 트위터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나중에 사과문을 받아냈습니다. 어쨌든 지금 2019년인 지금도 여성 서사가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게 좀 씁쓸하긴 한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잠깐 나오는 대사인데 이 RGB의 어머니에 대한 대사가 잠깐 나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딸과 책을 보면서 토론을 하고 항상 말한 게 모든 것에 의문을 던져라. 이렇게 가르쳐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살아냈고 지금도 되게 기념비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멋있다. 여러분이 보시면 세상을 바꾼 변호인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뤄진 내용들도 나오는 영화입니다. 네. 저는 그 번들님 얘기 들으면서 네. 생각났던 뉴스인데요. 이게 BBC 뉴스 코리아에 나온 뉴스예요. 근데 제목이 인도의 가임기 여성이 자궁절제 수술을 받는 이유라는 네, 뉴스였거든요. 저도 헤드라인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생리가 아직도 터부시 된대요. 그래서 월경 중인 여성은 정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종교 사회적 행사에서 배제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도가 워낙 큰 나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육을 못 받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부의 어떤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지난 3년간 수천 명의 젊은 여성이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걸로 나타났대요. 근데 왜 받았는 줄 아세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그 악덕 농장주들이 여성들이 생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를 한 여성들에게 일을 주지 않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인도 여자들은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20대 초반이면 벌써 아이가 둘, 셋이래요. 그러니까 자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불법으로 시술을 받는 거죠. 생리 때문에 일의 효율성이 내려간다며 가임기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일단 사탕주주 농장주들이 회피하고 만약에 생리통 때문에 일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벌금을 물어야 된대요. 헐. 근데 이 여자들한테는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고. 그러니까는 없어도 되겠지. 그런 종용이 있을 거고 없어도 된다. 없애라. 그리고 그걸 믿고 수술을 받고 있는데 여러 자궁 없는 여성들의 마을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을 받은 여성은 등, 목, 무릎 등의 큰 통증을 느끼고 얼굴이나 손이나 발 등이 붓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있대요.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주에 있는 수십억 규모의 의류산업 공장들에서는 생리통을 호소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출처가 없는 생리통 약을 주는데 그걸로 인한 그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허가를 받거나 검증된 약이 아닌 거죠.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 콜롬비아 법대를 1등으로 졸업을 했지만 여성 일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을 받은 여성에게도 차별을 가하는 사회라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난한 여성들은 그 고통과 착취라는 것이 정말 몇 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중되게 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여성들은 그런 여성이어야만 해요. 지금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고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어떤 일정 정도의 삶의 환경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여성들에게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서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이 여성들이 어떤 착취와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저항할 수 없는 여성들이 아직도 있는 거고 그런 여성들의 삶에 우리가 좀 더 인간적인 무언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지금 신나님께 물어보기도 미안할 만큼 당이 떨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멘탈이 털리는 방송. 이게 역시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많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방송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게 되게 어렵네요. 역시 제가 아직도 초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신학에 있어서도 제가 아직 완전히 이걸 소화해가지고 제 걸로 씹어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더듬더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해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실 거예요, 번들님.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는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념비적인 방송이다. 우리끼리. 번들님만 그렇게 생각해. 아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비록 우리가 버벅거릴 수 있고 미흡하고 되게 미미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는 거는 정말 그 자체만으로 기념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성도사의 마음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네. 네.